안녕하세요. 정진석입니다. 어, 원장님께서 제가 사람들의 뼈를 때린다고 바로 말씀해 주셔서 좀 당황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아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냥 사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제가 항상 진실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주제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 방학 동안에 특강 요거 설명의 일정을 원장님께서 일찍 잡아주셔가지고 주제 뭘로 할지 좀 계속 고민하다가 이야기가 계속 산으로 가다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빼고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방학가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와서 되게 다음날 숙제 급하게 마무리하듯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방특하면서도 제가 느낀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방특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 방특 때마다 아니면 대치에서도 방특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친구는 여러 번 본 친구고 한 친구는 처음 배운다고 하는데 수업해보면 처음 배운 애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봤다고 하는 애는 이 여러 번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아이들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게 어, 선행이 빨라졌어요. 제가 대치에 있을 때만 해도 빨라야 1년 선행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선행이 그 10년 차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트렌드도 달라지고. 그 트렌드가 달라진 이유는 아마 누군가 그렇게 빨리 선행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을 거고요. 적어도 한 4, 5% 정도는 그 빠른 선행이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 과정을 다 마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도는 없는데 진도는 마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랑 안다를 착각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해도는 낮은데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뭐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넘어갔을 때 그네블리 나오면 특히 사실 이런 발언은 저장이 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외고 친구들 중에 되게 많아요. 잘 외우거든요. 외고 친구들은 조금 변형이 된 형태들도 잘 외워서 정말 다 외워서 풀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 변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살짝 써놨는데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또는 부호가 다를 때라고 썼는데 이거 바꿔서 읽으면 0보다 둘 다 커, 0보다 작아,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바뀌어서 3보다 크다 이러면 아이들이 못 푸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요거 세 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저 세 가지 조건 체크하거든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저거 세 개 체크해서 답 구하는 것만 많이 풀어봤는데 저게 이제 3이나 4보다 크다로 바뀌면 이건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해서 못 푸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직 이해도가 발달하기 전에 선행진도 막 나가다 보면 대표 유형 풀고 그 밑에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 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 풀이 방법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 방법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 풀면 다 풀리거든요. 단기적인 기억, 그 풀이 방법에 대한 기억으로 풀이가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이해도 없이 진도는 쭉쭉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단기 기억도 오래 못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나 보다 하고 다시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기억력이 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즉 뭐 어떻게 보면 수상이나 수상 끝날 때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 넘어가게 되면 수원 마칠 때쯤에는
풀이 외운 게 기억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상 배운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해서 문제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 풀이가 오래 걸릴지언정 풀이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풀이 방법만 외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못 풀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단순하게 풀이만 기억하는 케이스는 이 경우거든요. 다음에 눈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이건 어머님께서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눈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수학은 그래도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나마 수학은 좀 쓰는 케이스가 있어도, 다른 과목들 보면 눈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사회 영역의 다 내용들 외우는 걸 그냥 안 써보고 눈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오래 못 가거든요. 이 습관까지 눈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앞에 단기 기억과 맞물리면서 오래 못 가요, 학습 자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티가 안 나기는 하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 많이 활용하거든요. 사실 인강 찍으려면 준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시간짜리 강의면 찍는 건 한 4, 5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나 이 내용들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저 그래서 인강 찍는 거 몇 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또 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게, 제 풀이 말고 더 좋은 풀이라던가 오류가 있는 거 다 찾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허투루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강의가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짧은 영화 본 것처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될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건 안 돼 있는 상태. 이 케이스를 제가 사실 저 학습 방법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해서, 그 메타인지의 그 리사손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그 교수님이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강의를 정말 부드럽게 원활하게 잘하고요. 한 그룹은 잘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좀 버벅이면서 수업을 하고요. 물론 그 두 강의는 다 리사송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업이 원활했던 그 수업 들었던 대학생들은 아주 잘 이해가 됐다. 그리고 불편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테스트를 보면 점수는 비슷합니다. 그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차이 나는 게 뭐에서 차이 나냐면, 시험 보기 전에 너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강의를 들은 그룹은 점수를 꽤 높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과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갭이 커져요. 그런데 불편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그 다음 수업에서 차이가 나요. 불편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음 수업에 공부해서 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생각해서. 근데 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냥 나 아니까 괜찮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와 실제 알의 차이가 다음 수업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 평가하는 친구들 있어요. 저 선생님은 잘 가르쳐, 저 선생님 못 가르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비율 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케이스들은 좀 줄어들어요. 위에 올라가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공부하거든요. 마치 영화를 잘 만드는 평론가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통은 그냥 공부를 합니다. 눈으로 공부하는 케이스들은 기억에 남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길을 잘 못 찾거든요. 이 얘들은 어머니께서도 잘 아실 테라서. 다음에 숙련도와 혼동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제 생각에서는
오늘 오신 분들이랑 제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여기 오셨을 것 같거든요.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성실해서 학습량이 많이 받쳐주게 되면 문제 잘 풉니다. 변형된 문제들도 많이 풀고요. 문제집 많이 풀었으니까 되게 잘 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이번 수능 22번처럼 낯선 문제 튀어나왔을 때 못 찾거든요. 근데 보통 이 케이스에 어머님들이 무슨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A에서 B를 떠올리는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겪어야 본인이 답을 찾는 훈련들을 했으면서 발전되는 건데 본인이 답을 찾는 과정 없이 수업을 듣고 아니면 풀이를 보고 요 풀이를 따라가고 반복 작업만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입학 테스트지를 하나 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근해 분리 관련해서 신기하게도 요 단원에 좀 제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풀었어요. 풀이 과정 잘 써 있더라고요. 뒤에도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풀이 과정 되게 치환도 잘했고 범위도 잘 체크하고 이 문제 두 개의 풀이만 봤을 땐 진짜 잘 풀었는데 그냥 앞에 기본 개념 묻는 문제들 몇 개 있었는데 그건 또 다 틀렸더라고요. 야, 얘 뭐지? 이거 되게 잘 풀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잠깐 고민했었는데, 그냥 얘 최근에 요 계열의 문제들 아니면 요 단원 배울 때 여기는 집중적으로 풀이해서 이거 외웠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풀어, 진짜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지만 기록에 남아서 이름은 말을 못 하겠는데 숙명여고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많이 풀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미리 숙제하고 있었고 집에 갈 때쯤에는 거의 숙제의 3분의 1이 끝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시험 기간에도 학원에 일찍 와서 자기 것만 6시부터 수업이었으면 4시 반쯤 와서 자기 거 질문만 하고 수업은 안 듣고 가요.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잘 찾았던 친구인데 얘가 수학에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양을 확 늘려버리게 되면 극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지금 3학년이라서 지금 3학년인데 갑자기 학습 방법을 갑자기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던 이 길이 있는데 갑자기 안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런 케이스라면 그냥 아예 학습량 자체를 확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쉬워졌거든요. 수원수투 수원수투 메인이라서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성실한 타입이면 그냥 양 자체를 늘려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조금 힘든 선택이긴 하지만 뭐 지금 시간 아이가 너무 잘 안 바뀌거나 뭐 고1이 됐는데도 계속 그렇다면 그냥 양 자체를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5개념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제가 이 다원에 오기 전에도 전에 있던 학원에서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셔서 제가 급하게 잠깐 대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합 파트였는데 그 진부분 집합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길래 야, 야 진부분 집합 정의 그게 아닌데 뭐 이런 뭐지?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왔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도 들어가서 똑같이 그 경험을 왜냐하면 다 바뀌셨으니까. 근데 보니까 잘못 정의를 배웠더라고요. 드문 케이스지만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긴 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를 배우면 아이들이 본인 편의대로 바꿔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문제 풀 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의를 바꿔 기억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찾기 진짜 어려워요. 어찌됐건 어떻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사실 이게 2018년 유언 평가원 문제인데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중3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3 문제집에 그냥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y 이퀄 x에서 나오니까 함수 f랑 y 이퀄 x 교점 찾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 그냥 y 이퀄 x와의 교점 찾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y 이퀄 x와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훈련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 문제 접했을 때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이 선생님 이거 문제 오류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온 애들은 그래도 좀 하는 애들이에요. 문제 오류를 찾은 친구들은. 근데 사실 문제 오류가 아니라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y 이퀄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무수히 많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의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 풀이만 막 외워서 오면 고3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1학년 때도 내신에 치여서 막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2학년 때도 그렇게 가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방식을 바꿔서 이제부터 문제 새로운 거 나오니까 생각해야 돼.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을 다니게 되는. 보통 근데 보통 4년 컬이라고 많이 제가 서초에 있을 때는 4년 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애초에 그냥 1년은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 트렌드가 살짝 아예 4년으로 생각하다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이 더 빨라졌고요. 선행이 더 빨라졌으니까 고3 이전에 그렇게 해두고 고3 때 이미 이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2학년 때 좀 빠른 친구들은 2학년 때도 기출 문제는 거의 다 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설이 아니라 뭐 시대인재라던가 대성이라던가 재수학원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3 기출 문제들을 고3 되기 전에 아이들이 다 풀어요. 이미 다 풀어봤어요. 새로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자료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시대인재나 메가, 대성, 대형에만 갖고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저희 반은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학과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수학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취미로도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 취미로 공부하는 건 아쉬움이 남았나 봐요. 제가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냥 대학교에 남을 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전히 수학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양정에서 극한의 정의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서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서 좀 피드백 받으면서 정의를 또 찾아보고 했거든요. 가끔 학교 내신에 정의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제가 교수님들이랑 피드백하면서 찾아볼 정도로 정의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긴가민가한 정의들 저도 좀 있거든요, 가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조금 수업 방식을 좀 바꿔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숙제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직접 많이 풀게 하거든요. 제가 푸는 양을 줄이고 아이들이 푸는 양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각 대단원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오답률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틀린 개수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적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푸니까 아이들도 저희 수업 5시간인데도 조금 안 지루해 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일부는 벌써 끝났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간도 잘 가고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니까 잘 떠올리는 것 같아요. 테스트 볼 때. 이거 마치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목동에서 시부야를 간다고 생각하면 시부야를 직접 여기서 공항에서 나리타 가서 나리타에서 전철 타고 시부야까지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뭐 이런 걸 해본 사람과 눈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대를 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속도 차이가 날 거거든요.
현재 저희 반 아이들은 직접 길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정석적인 풀이나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제가 대치에 뭐 고등학교 내신 대비 오래 했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많이 고생하면서도 그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큰 토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와 이런 게 있어? 내용들을 머릿속에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팁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가끔은 정석적인 풀이 이외에도 내신에서 쓸 수 있는 풀이를 알려주거든요. 다만 두 개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팁만 알려주면 그냥 빠르게 답만 찾는 케이스가 돼버리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풀이는 정석적인 풀이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머님께서 오답 노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답 노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는 일이에요. 이거 도움도 안 되고요. 그냥 일이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잘 외워요. 답을 외우거나 풀이 기억해서 오답 노트 한다고 쳐도 그 문제, 선생님 저 이 문제 답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비슷한 새로운 문제를 테스트 보는 게 훨씬 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꼭 풀어야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그 문제만 뽑아서 풀지 않고요. 그냥 그 페이지를 복사합니다. 사실 그 페이지를 통으로 복사해서 다 풀게 하는 건 맞은 문제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맞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대신에 테스트를 새로 보거나 아니면 그 페이지를 반복해서 보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능동적인 아이면 더욱 좋고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반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많이 풀이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아이들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계속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와, 좀 다르고 달라졌구나. 전보다는 조금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서 아마 저희 반에서 수업 뭐 우리 중3을 잘 보내면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끝나고 여쭤보시면 상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